잠에서 깨어나는 알람 소리, 혹은 창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아침 햇살에 눈을 뜹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아이고,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합니다. 밤새 편히 잔 것 같은데도 머리는 왠지 맑지가 않고 안개가 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어제 좀 무리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지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는 이 작은 불편함들을 그저 노화라는 이름표 하나 떡 붙여놓고 외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몸은 절대로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병이 오기 전, 심장이 멎거나 뇌혈관이 터지기 한참 전부터 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의 그 뻐근함, 그 안개 낀 듯한 머리,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읽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병원의 비싼 검사 장비나 복잡한 의학 지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뜬 직후 단 3분 만에 우리 몸이 밤새 보낸 그 편지, 그 숨겨진 경고 신호들을 확인하는 아주 간단하고 현명한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병을 얻고 나서야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양반, 돌이켜보니 몇 달 전부터 몸이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바빠서 혹은 별거 아니겠지 싶어서 별거 아닌 것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한 직후에 몇 시간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골든타임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수개월 전, 바로 지금 이 아침입니다. 몸이, 주인님, 저기 혈관이 좀 막히는 것 같아요. 여기 관절이 닳기 시작했어요. 하고 속삭일 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아침 3분 점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바로 알고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금방 알아챕니다. 그런데 정작 내 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 몸이라는 이 정교하고 소중한 기계가 매일 아침 보내는 상태 보고서를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그런 걸 일일이 확인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건강염려증만 생기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의학계에서도 어디까지를 정상적인 관심으로 보고 어디부터를 과도한 집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지가 관심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병을 키우지만 알고 대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초반의 환자분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몸 상태를 간단히 일기에 적으셨지요. 오늘은 유난히 손이 붓는다. 어제보다 걸음걸이가 무겁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분이 유난히 아침 소변에 거품이 많고 눈가가 부어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지켜보시다가 병원에 오셨지요. 검사 결과는 초기 신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이분은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절만으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이분이 그 아침에 작은 신호를 무시했다면 아마 지금쯤 투석을 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3분의 점검은 병을 찾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어제보다 무릎이 부드럽네. 숨이 깊게 쉬어지는구나. 하고 내 몸의 건강한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3분간의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말이지요.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아침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눈을 뜬 그 상태, 의식이 막 돌아온 그 찰나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머리가 어떻습니까? 상쾌하고 맑습니까? 아니면 마치 솜이 물에 젖은 것처럼 무겁고 머릿속에 옅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답답하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아침 안개, 브레인 포그를 그저 잠이 덜 깨서 혹은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날 잠을 좀 설쳤거나 저녁에 과식을 했거나 혹은 날씨가 굳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뚜렷한 이유 없이 매일 아침 머리가 무겁고 멍한 상태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질, 특히
야간 저산소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무시는 동안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수면 무호흡증이지요. 코를 심하게 골다가 컥하고 잠시 숨을 멈추는 증상입니다. 본인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숨이 멎는 짧은 순간 우리 뇌로 가는 산소가 뚝 끊어집니다. 뇌는 필사적으로 숨을 쉬어라 하고 몸을 깨우게 되고 이 과정이 하룻밤에도 수백 번 반복됩니다. 잠은 8시간을 잤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8시간 내내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인 셈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뇌가 지쳐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머리가 맑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단순히 피곤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밤 뇌가 산소 부족에 시달린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수면 무호흡증과 인지기능 저하의 연관성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혈당입니다. 특히 야간 저혈당이나 새벽 고혈당 문제입니다. 만약 주무시는 동안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야간 저혈당이 발생하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때문에 잠을 깊게 못 자고 식은땀을 흘리며 아침에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멍한 상태로 깨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새벽 현상이라고 해서 새벽 3에서 4시경부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흔하지요. 밤새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이는 뇌의 미세혈관 순환을 방해합니다. 당연히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늘 아침마다 머리가 쇠뭉치 같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치매 걱정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분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녁 식사 후에 출출하시다며 달콤한 믹스커피나 과일을 한 접시씩 드시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공복 혈당이 매우 높았습니다. 새벽 현상이었던 거지요. 이분, 저녁 간식 습관을 바꾸고 간단한 혈당 조절약을 드신 뒤로 아침에 이렇게 머리가 맑은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만약 머리가 무겁고 멍하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코를 심하게 골지는 않았나?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어제 저녁에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지는 않았나?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왜 유독 어떤 사람은 이 브레인 포그를 더 심하게 느끼는지 그 정확한 기전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산소와 혈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한번 당신의 머리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자, 머릿속 안개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딱 10초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만 일으켜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하나, 둘, 셋, 10까지 천천히 세어봅니다. 이때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바로 현기증입니다. 아이고, 어지러워라 하면서 눈앞이 핑 도는 느낌, 혹은 아찔하면서 잠시 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드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기립성 저혈압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것을 빈혈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빈혈은 혈액 속의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기립성 저혈압은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는 혈관과 신경의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누워있을 때는 피가 몸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가 갑자기 앉거나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 쪽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즉각 이 변화를 감지하고 이러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즉시 다리 혈관을 꽉 수축시키고 심장을 조금 더 빨리 뛰게 해서 뇌로 피를 뿜어 올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에서 2초 안에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가 나이가 들거나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느려집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라는 명령이 늦어지는 겁니다. 피는 이미 다리로 쏠렸는데 뇌로 가는 피는 순간적으로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핑 하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어지럽다 해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화장실 가려고 벌떡 일어났다가 핑 돌면서 그대로 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세가 넘어서 넘어지는 것, 특히 고관절이나 머리를 다치는 것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상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은 다 빠지고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침에 도는 1초가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온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평생 건강하다는 자신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다 어지러움을 느끼고 주저앉으셨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며칠을 보냈는데 결국 며칠 뒤 화장실 앞에서 크게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의사 양반, 그때 주저앉았을 때 그게 내 몸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는데 그걸 무시한 게 천추의 한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중에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들이 있는데 이 약효가 밤새 작용하다 보니 아침에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 조절이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새 땀을 흘리거나 소변을 보느라 몸에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일 때도 혈액량이 부족해져서 기립성 저혈압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의학계에서는 아직도 왜 똑같은 약을 먹어도 유독 어떤 사람에게 이 기립성 저혈압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지 그 민감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자율신경계의 예민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뿐이지요. 그러니 내일 아침 침대에서 앉을 때 10초만 투자하십시오. 만약 어지럽다면 절대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앉은 자세에서 잠시 안정을 취하고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여 다리 근육을 수축시킨 뒤 침대나 의자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 10초의 점검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낙상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방금 전 기립성 저혈압 테스트를 통과하셨다면 천천히 일어나서 바닥에 첫 발을 디뎌보십시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무릎과 발바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밤새 굳어버린 기계에 기름칠이 덜 된 것처럼 뻣뻣하고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발바닥, 특히 뒤꿈치 쪽에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의학용어로 조조강직, 모닝 스티프니스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아침, 조에 뻣뻣하다, 강직는 뜻이지요. 이 신호는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이 보내는 매우 정직한 경고입니다. 특히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첫걸음의 느낌이 남은 삶의 보행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밤새 누워있었으니 굳는 게 당연하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절은 밤새 쉬었다고 해서 아침에 굳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마치 녹슨 경첩이 밤새 움직이지 않다가 아침에 처음 움직이려 할 때 삐걱거리며 큰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관절이 지금 녹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아침의 뻣뻣함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말 그대로 오래 써서 생긴 병입니다. 이런 경우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뻣뻣하고 아프긴 하지만 몇 걸음 걷거나 조금 움직여주면 보통 30분 이내로 금방 부드러워집니다. 둘째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이것은 연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해서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이 경우는 아침의 뻣뻣함이 훨씬 심하고 1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거나 걷기가 매우 힘들 정도입니다. 왜 하필 아침에 더 아플까요? 의학계에서도 이 조조강직의 정확한 생화학적 기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만 가장 유력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 관절에 염증이 있다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 염증성 사이토카인, 이 관절액 속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밤새 농축됩니다. 그러다 아침에 첫 움직임을 시작하면 이 농축된 염증 물질들이 한꺼번에 신경을 자극하면서 극심한 뻣뻣함과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지요. 발바닥 통증, 즉 족저근막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발바닥 근막이 수축된 상태로 굳어있다가 아침에 체중을 실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생각납니다. 매일 아침 첫 발을 디딜 때마다 발 뒤꿈치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몇 걸음 걸으면 괜찮아지니까 하는 생각으로 2년을 넘게 방치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발바닥 근막이 만성적으로 손상되고 석회화가 진행되어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 있었던 병을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그 아침에 첫 통증을 무시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오늘 아침 첫 발을 디딜 때의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뻣뻣함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통증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이 뻣뻣함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발바닥 통증이 매일 아침 반복된다면 그것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무시할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관절이 주인님, 저 좀 돌봐주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무사히 걸어서 화장실 거울 앞까지 오셨습니다. 아침 세수나 양치를 하시기 직전에 잠시 10초만 거울 속 당신의 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아침부터 웬 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의학뿐만 아니라 현대 서양의학에서도 혀는 우리 몸 내부, 특히 소화기관의 거울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아침에 보는 혀, 특히 칫솔질하기 전이 혀는 지난밤 당신의 위, 와장, 장이 얼마나 편안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건강한 혀는 어떤 모습일까요? 엷은 분홍빛이 돌고 그 위에 아주 얇고 고르게 백태라고 불리는 흰색 이끼 같은 것이 덮여 있어야 합니다. 이 얇은 백태는 정상적인 신진대사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아침 당신의 혀가 평소와 다르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혀 위에 백태가 거의 없이 너무 깨끗하고 붉게 보인다면 이는 위축성 위염이나 영양결핍을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혀의 표면, 유두, 이 위축되어 맨들맨들해진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위산 분비가 적어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백태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두껍게 끼어 있다면 이것이 가장 흔한 소화 불량 신호입니다. 특히 전날 저녁에 과식을 했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잤을 때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다 소화되지 못하고 남아있으면서 습담이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셋째, 백태의 색깔이 중요합니다. 만약 백태가 하얗다 못해 눈처럼 새하얗게 두껍다면 이는 몸이 차가워졌거나 소화 기능이 뚝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백태가 하얀색이 아니라 누런색, 황태를 띈다면 이는 몸에 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염이나 식도염처럼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한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소 커피를 아주 진하게 즐겨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혀에 누런 백태가 끼는 것을 보셨답니다. 처음에는 커피물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속이 쓰린 증상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의사 양반, 내 혀가 왜 이리 누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소 하며 저를 찾아오셨지요.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예상대로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이 꽤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혀가 먼저 경고를 보냈는데 그것을 커피 탓으로 돌리며 무시했던 겁니다.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혀의 백태만으로 병을 진단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구강건조증이나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도 백태가 낄 수 있고 사람마다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혀 진단, 설진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의학과 내시경 같은 기계적 진단을 우선시하는 현대의학 사이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봐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갑자기 혀의 상태가 나빠졌다면 그리고 그것이 며칠간 지속된다면 100% 당신의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위장의 운동 능력과 소화효소 분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양치하시기 전에 혀를 쑥 내밀어 보십시오. 혀가 너무 붉지는 않은지 백태가 너무 두껍거나 누렇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오늘은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장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이 간단한 10초의 관찰이 당신의 위장을 보호하고 더 큰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방금 혀를 통해 우리 위장의 안녕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거울 속 시선을 조금만 더 넓혀서 당신의 얼굴 전체, 특히 눈 밑과 피부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유난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밑이 퉁퉁 부어있고 온 얼굴이 푸석푸석한 느낌이 드실 때 말입니다. 물론 어젯밤 늦게 라면이라도 끓여 드셨거나
친구분들과 모임에서 짭조름한 안주에 술이라도 한잔하셨다면 당연히 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염분, 나트륨이 들어오면 수분을 꽉 붙잡아두려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이런 붓기는 물 좀 마시고 활동을 시작하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붓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짠 것을 먹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눈가가 퉁퉁 부어있다면, 그리고 그 붓기가 오후 늦게까지도 잘 빠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부어있는 눈 밑이나 정강이 앞쪽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가 뗐을 때 피부가 바로 튀어오르지 않고 움푹 들어간 자국이 한참 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함유부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수분 조절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 조절을 담당하는 핵심 장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신장, 콩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은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수분과 영양소는 다시 몸속으로 재흡수합니다. 그런데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 여분의 수분이 혈관을 빠져나와 우리 몸 곳곳에 고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종입니다. 왜 하필 눈 밑이냐고요?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얇고 조직이 생긴 곳 중 하나가 바로 눈꺼풀 주변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고이기 가장 쉬운 저지대인 셈이지요. 아침에 눈이 붓는 것을 시작으로 병이 진행되면 나중에는 손가락이 부어 반지가 꽉 끼고 발목과 다리까지 붓게 됩니다. 이제 피부결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세수하기 전인데도 유난히 피부가 건조하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나이 들면 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피지성과 땀샘 기능이 떨어져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이 극심한 건조함은 단순히 보습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등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며 수많은 미세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만약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피부세포는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해 거칠어지고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기 쉬워 발 뒤꿈치나 다리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고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도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의학계에서는 아직도 왜 어떤 사람은 신장 기능이 조금만 나빠져도 금방 붓고 어떤 사람은 꽤 진행될 때까지 붓기가 없는지에 대한 개인차 혹은 피부 건조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혈류 저하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속되는 붓기와 극심한 건조함은 몸속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초기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당신의 눈 밑 붓기와 피부결을 꼼꼼히 확인해 보십시오. 어제 먹은 음식 탓이 아닌 붓기가 며칠째 이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제 거울 앞을 떠나 부엌으로 가시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잠을 깨고 속을 씻어내기 위해 물 한 잔을 찾으실 겁니다.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물 한 잔을 마시는 순간이 당신의 뇌신경,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테스트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자,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받으십시오. 너무 차가운 물 말고요. 미지근하거나 상온의 물이 좋습니다. 이제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꿀꺽 삼켜보십시오. 이때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물이 목구멍으로 부드럽고 시원하게 아무런 저항 없이 넘어갑니까? 그렇다면 아주 건강하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물을 삼키려는데 하고 잠시 망설여지거나 삼키는 순간 캑 하고 사레가 들리거나 물이 목에 걸린 듯한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혹은 물이 식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듯한 기분 나쁜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그냥 물을 잘못 마셨네 하고 넘길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삼키는 행위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연화 작용이라고 불리는 과정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오케스트라 연주 중 하나입니다. 혀, 목구멍, 후두,
식도 등 수십 개의 근육이 뇌에서 내려오는 12개의 뇌신경 중 무려 6개 이상의 지휘를 받아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여야 합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뇌는 즉각, 자, 이제 기도를 닫아라, 식도를 열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호두덮개가 0.1초 만에 기도를 탁 닫아주고 동시에 식도 입구가 스르륵 열리면서 물이나 음식물이 안전하게 식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뇌신경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목 주변의 근육, 마치 팔다리 근육이 빠지듯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완벽했던 오케스트라에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닫는 타이밍이 0.1초만 늦어도 물 한 방울이 기도로 쏙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살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폐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폐렴은 감기처럼 왔다가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례가 들리면 격렬하게 기침을 해서 폐로 들어간 이물질을 뱉어내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침 반사마저 약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침조차 없는 무증상 흡인, 사일런트 에스퍼레이션입니다. 본인은 전혀 살해 들린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물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스르륵 기도를 타고 넘어가 밤새 폐에 쌓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유 없이 아침에 가래가 끓거나 미열이 나거나 혹은 폐렴에 자꾸 걸립니다. 제 환자분 중에 70대 중반의 한 분이 유독 아침 첫물에 사례가 자주 들리셨습니다. 밤새 목이 말라서 급하게 마시느라 그런가 봐 하셨지요. 그런데 며칠 뒤 이분이 경미한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뇌간, 뇌줄기 부위에 아주 작은 열공성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삼킴 작용을 조절하는 뇌신경센터 근처였습니다. 몸은 아침 첫물을 통해 주인님,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고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그것을 급하게 마신 타도로 돌렸던 겁니다. 물론 아침에 살에 한번 들렸다고 해서 모두가 뇌졸중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 삼킴 근육의 노화, 노인성 연화곤란과 신경계 퇴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90세에도 꿀꺽꿀꺽 물을 잘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60대부터 사례가 들리는지 그 개인차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첫 물 한 잔을 마실 때 당신의 목구멍이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1초의 부드러운 목 넘김이 당신의 뇌신경이 아직 건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침에 시원하게 물 한 잔을 마셨으니 이제 우리 몸의 정수기가 밤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결과물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바로 아침 첫 소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소변을 그저 더러운 배설물이라고만 생각하고 얼른 물을 내려버리시기 바쁘지요. 하지만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이 아침 첫 소변만큼 우리 몸의 밤샘 안녕을 정직하게 보고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왜 하필 첫 소변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6에서 8시간 동안에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신장, 콩팥은 우리 혈액 속의 노폐물들을 부지런히 걸러내어 소변으로 농축시킵니다. 그래서 아침 첫 소변에는 밤새 우리 몸에서 일어난 대사활동의 결과물, 즉 노폐물들이 가장 진하게 모여 있습니다. 낮에 물을 수시로 마시며 보는 묽은 소변에서는 놓치기 쉬운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도 이 농축된 아침 첫 소변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 소변을 보실 때 딱 3초만 그 색깔과 거품을 관찰해 보십시오. 가장 건강한 색은 맑은 집단색 혹은 옅은 보리차색입니다. 맑으면서도 적당히 노란빛을 띠는 것이지요. 만약 소변이 물처럼 투명하다면 내 몸이 깨끗한가 보다 하고 좋아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밤새 신장이 소변을 제대로 농축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무시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색이 아주 샛노랗거나 진한 꿀색, 호박색에 가깝다면 이것은 10중 8구 수분 부족 신호입니다. 밤새 땀을 많이 흘렸거나 몸에 물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아침에 물을 한두 잔 더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험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소변색이 붉거나 핑크빛 혹은 콜라색, 짙은 갈색을 띈다면 이것은 응급 신호입니다. 붉은색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혈뇨입니다. 요로 감염이나 신장 결석일 수도 있지만 방광암이나 신장암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콜라색 소변은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빠져나오거나 혹은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근육해증 같은 무서운 병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색깔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품입니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좀 생기는 것은 정상입니다. 물줄기가 높이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거품이 생기지요. 하지만 이 거품이 몇 초 안에 스르륵 사라지지 않고 마치 맥주 거품처럼 10초, 20초가 지나도 자글자글하게 남아있다면 이것은 단백뇨를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노폐물만 거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신장의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 구멍으로 귀중한 단백질이 숭숭 빠져나가 소변으로 섞여 나오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소변의 표면 장력을 바꾸어 거품이 잘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온 60대 당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혈당 관리를 나름 잘한다고 자부하셨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침 소변에 거품이 많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양반, 내가 오줌 줄기가 새서 그런가 봐. 나 아직 정정해 하고 웃어넘기셨지요. 제가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미세 알부민뇨, 즉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초기 신장 손상이었습니다. 단백질이 새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그때 그 거품을 오줌 줄기 타도로만 돌리고 몇 년을 더 보냈다면 지금쯤 투석을 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비타민 B군 영양제를 드시면 소변이 형광빛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고 특정 음식을 먹어도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소변 색깔 하나만으로 섣불리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상 신호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신장이 밤새 써내려간 그 건강보고서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화장실에서 나오셨다면 이제 식탁 의자나 편안한 소파에 잠시 앉아보시지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기 전 혹은 신문을 집어드시기 전에 딱 30초만 더 투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의 엔진, 바로 심장, 위안부를 직접 물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를 왼손 손목 안쪽, 엄지손가락이 시작되는 부분에 가만히 대어 보십시오. 뼈 바로 옆, 말랑말랑한 곳에서 툭, 툭, 툭 하고 뛰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맥박입니다. 만약 손목에서 찾기 어렵다면 목 옆쪽, 턱선 아래 움푹 들어간 곳, 경동맥에 살짝 손가락을 대보셔도 좋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시계의 초침을 보면서 30초 동안 이 맥박이 몇 번이나 뛰는지 세어보십시오. 다 세셨습니까? 그 숫자의 1을 곱하면 그것이 당신의 1분간 안정시 심박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성인의 정상 안정시 심박수를 60회에서 100회 사이로 봅니다. 숫자가 100이 넘으면 빈맥, 60 미만이면 서맥이라고 부르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숫자에만 집착하십니다. 의사 양반, 내 맥박이 72번 뛰는데 괜찮은 거요? 물론 이 숫자도 중요합니다. 안정시 심박수는 우리 심장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좋은 엔진은 정차해 있을 때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그르릉하고 돕니다. 느린 심박수. 반면 낡고 힘이 없는 엔진은 부항하고 시끄럽게 굉음을 내며 멈춰있기만 해도 안간힘을 씁니다. 빠른 심박수.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한번 펌프질을 할 때마다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피를 쫙 짜준다면 심장은 굳이 빨리 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장 근육이 약해지거나 혈관 저항이 높으면 우리 몸에 피를 공급하기 위해 심장이 헥헥거리며 더 자주, 더 빨리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처럼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안정시 심박수가 40에서 50회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30초간 맥을 짚으면서 그 리듬을 느껴보셨습니까? 맥박이 시계 초침처럼 따닥, 따닥, 따닥 하고 아주 일정하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다닥, 쉬고, 딱, 쉬고, 따닥, 따다닥처럼 완전히 제멋대로 아무런 규칙성 없이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정맥,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심방세동, 어트리얼 파이브릴레이션을 찾아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발전소, 동반결절가 고장나 심방이 정상적으로 쿵 하고 수축하지 못하고 파르르 떨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심장이 파르르 떨고 있으니 맥박 역시 완전히 불규칙하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심장이 제대로 짜주지 못하고 파르르 떨기만 하면 그 안에서 피가 고이고 맴돌다가 피떡,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피떡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빠져나가 뇌혈관을 콱 막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뇌경색, 즉 중풍입니다. 심방세동 환자는 정상인보다 뇌경색 위험이 5배나 높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만났던 70대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가끔 가슴이 철렁한다, 맥이 건너뛴다 는 말씀을 하셨지만 커피 좀 마시면 그렇지 하고 넘기셨답니다. 어느 날 아침 맥을 짚어보는데 도무지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오셨고 심전도 검사에서 심방세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은 운이 좋았습니다. 뇌경색이 오기 전에 발견해서 지금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 항응고제를 드시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물론 정상 심박수에 대한 의학계의 견해는 조금씩 다릅니다. 60에서 100회라는 넓은 범위 대신 일부 심장 전문의들은 아무런 증상 없이 안정시 심박수가 지속적으로 90회 이상이라면 이는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결코 이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심장이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일 아침 딱 30초만 당신의 손목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숫자로 그리고 리듬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침 점검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방금 전까지 심장의 리듬을 확인하셨지요. 이제는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테스트해 볼 시간입니다. 아니, 아침부터 무슨 균형 잡기냐 하실 수도 있지만 60세가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균형은 근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넘어짐 없이, 누워 지냄 없이 꼿꼿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지면 안 되니 꼭 벽이나 튼튼한 식탁을 한 손으로 짚을 수 있는 곳에 서십시오. 준비되셨다면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보십시오. 바닥에서 한 10cm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신 상태로 10초를 버텨보는 겁니다. 하나, 둘, 어떠십니까?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10초를 서 계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 금방 한쪽으로 기우뚱거리거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손이 허공을 맴돌거나 혹은 버티는 쪽 발목이 안간힘을 쓰며 파르르 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다리 힘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서. 물론 다리 근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한 발로 서기는 단순한 근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기능, 특히 손의 위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뇌 기능 검사입니다. 우리가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이 보내는 시각 정보, 귀 속 전정기관이 보내는 평형 정보, 그리고 발바닥과 근육이 보내는 교유수용성 감각이라는 이 세 가지 정보를 뇌의 사령탑인 손해가 1초에도 수백 번씩 통합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세 가지 감각이 모두 무뎌집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시각저하, 전정기관도 노화되며 발바닥 감각도 둔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정보들을 통합해야 할 손에마저 혈액순환이 잘 안되거나 퇴화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마치 팽이 가축을 잃고 비틀거리듯 흔들리게 됩니다. 이 아침 10초 테스트가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당신의 낙상 위험도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10초를 버티지 못하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향후 몇 년 내에 넘어져서 다칠 확률이 몇 배나 높다는 것이 일관되게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다리가 후들거린다 는 말씀을 하셨지만 정형외과에서는 무릎 연골은 나이에 비해 괜찮다 는 말만 들으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집안에서 문지방에 살짝 걸려 넘어지셨는데 그대로 고관절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났을 정도의 충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제야 검사를 해보니 이분은 무릎이 아니라 손의 미세혈관들이 조금씩 막히면서 균형 감각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몸은 중심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고 계속 후들거림으로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릎 탓으로만 돌렸던 겁니다. 물론 이 한 발로 서기 감안등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과연 이렇게 가만히 서서 버티는 정적, 균형, 능력이 길을 걷거나 방향을 틀 때 필요한 동적, 균형, 능력까지 모두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실제 낙상은 가만히 서 있다가 일어나는 경우보다 걷다가 방향을 틀거나 동적 균형, 장애물을 피할 때 반사신경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10초 테스트는 당신의 기본적인 신경 근육 조절 능력을 확인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 10초가 어렵다면 당장 오늘부터 연습하셔야 합니다. 벽을 짚고 5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익숙해지면 칫솔질하는 동안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 운동입니다. 당신의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아침 점검 여정, 이제 단 2단계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주요 기관들이 밤새 안녕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뇌의 안개, 혈관의 반응성, 관절의 상태, 소화기의 거울, 신장의 필터, 심장의 리듬, 그리고 손해의 균형까지 말이지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총사령탑, 우리 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바로 기억력, 그 중에서도 단기 기억력입니다. 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혹은 주방에서 차를 한 잔 준비하시면서 어젯밤 저녁 식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대충 김치찌개 먹었지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해 보십시오. 밥은 쌀밥이었습니까? 잡곡밥이었습니까? 찌개나 국은 무엇이었지요? 반찬은 뭐가 있었습니까? 콩나물 무침이 있었는지, 멸치볶음이 있었는지, 생선 한 토막이 있었는지, 그 반찬들을 어떤 순서로 드셨는지까지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뭐 그리 시시콜콜한 걸 기억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뇌 건강, 특히 치매의 초기 신호를 감지하는데 이보다 더 예리한 질문도 없습니다.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의 가장 전형적이고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0년 전, 40년 전 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방금 전에 한 말, 어제 먹은 식사 메뉴,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오래된 기억, 장기 기억은 괜찮은데 새로운 기억,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뇌의 기억 시스템을 책상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기 기억. 반면 어젯밤 저녁 메뉴나 방금 나눈 대화 같은 새로운 정보들은 책상 위에 잠시 올려져 있습니다. 단기 기억. 이 정보들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서랍 속으로 옮겨져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나쁜 단백질들은 이 책상 위에서 서랍으로 정보를 옮기는 통로, 특히 해마라고 불리는 기억의 관문부터 공격합니다. 그러니 서랍 속은 멀쩡해도 책상 위의 새로운 정보들은 자꾸만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건망증이 아니라 이 기억의 통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은퇴하신 대학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아주 명석하고 논리적이셨던 분인데 어느 날 부인 손에 이끌려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부인 말씀이 교수님이 30년 전 논문 내용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제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하세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어제 저녁 반찬이 뭐였는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글쎄 늘 먹던 거 아니었나? 하고 얼버무리셨습니다. 전형적인 초기 치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어쩌다 한번 저녁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 치매 아니야? 하고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망증이 있습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다른데 신경 쓸 일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정상적인 노화 건망증과 병적인 기억장애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부터가 위험신호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지요. 아직도 왜 어떤 사람은 뇌에 나쁜 단백질이 쌓여도 기억력이 좋은 인지 예비능을 유지하는지 그 정확한 기전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저녁 메뉴 기억하기 테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억이 잘 안 났다면 내일 아침에도 다시 해보십시오. 만약 며칠 연속으로
혹은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어제 저녁 식사나 어제 나눈 대화의 핵심 내용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해마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아침 3분 건강점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의 멍한 머리부터 침대에서 일어날 때의 현기증, 바닥을 딛는 첫걸음의 뻣뻣함을 확인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혀의 상태와 눈가의 붓기를 살폈고 물 한 잔을 넘기며 뇌신경을 점검했지요. 화장실에서는 소변의 색과 거품을, 의자에 앉아서는 심장의 리듬을 확인했습니다. 한 발로 서서 우리 몸의 균형을, 그리고 어젯밤의 저녁 메뉴를 떠올리며 기억의 안부까지 물었습니다. 이 11가지 점검을 마치신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혹시 아이고 이렇게 점검할 게 많다니 이러다 병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는 걱정이나 불안감이 앞서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부디 그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3분은 내 몸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병을 찾아내기 위한 감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몸과 다시 친해지기 위한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뛰어준 내 몸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오늘 아침 컨디션은 좀 어떠니? 하고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정원의 나무와 꽃을 돌보는 정원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원사는 혹시 잎에 벌레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흙이 너무 마르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그것은 꽃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해서가 아니라 그 꽃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걸음이 필요하면 걸음을 주기 위해서지요. 우리의 아침 3분 점검도 바로 그 정원사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 오늘은 어제보다 혀의 백태가 두껍구나. 어제 저녁이 좀 과했나 보다. 오늘은 속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겠다. 오늘은 한 발로 서는 것이 어제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네. 내 뇌가 아직 건강하구나. 이렇게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는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반에 말했던 병이 터지기 전에 잡는 진짜 골든타임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건강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발견한 작은 신호가 내일 당장 큰 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관심, 그 관심이 하루하루 쌓여 1년 뒤, 5년 뒤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비싼 보약을 찾고 남들이 좋다는 영양제를 따라 먹는 것보다 매일 아침 고요하게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3분의 습관이 당신의 주치의가 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